국금시 시작했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최근에 그 싱가포르에 다녀오면서 음, 난양 공대에서 경영대학을 다니고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음.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싱가포르는 되게 금융적으로 저희 나라보다 발전한 저희 나라는 곳이라고 없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보다 발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뭐 거기서 JP 모건에서 인턴을 해보고 거기서 잘 나가는 대학 중 하나인 난양공대나 뭐 싱가포르 국립대 이런 데를 나와도 음, 좀 IB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해외 취업을 해서 뭔가 음, 나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고 계속 배웠는데 음, 그러면 저희가 타겟으로 해야 되는 해외 취업은 뭔가 금융이 발전된 시장이 아니라 음, 조금 더 금융적으로 덜 발전된 곳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나 아니면 그 난양텍 나와도 IB에 취직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거는 뭐냐면, 싱가포르나 아니면 홍콩의 금융시장의 잡마켓이 지금 현재 터프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가령 싱가포르에서 이제 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홍콩에서 석사를 하게 되면 뭐 대략 그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홍콩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이런 쪽이 되겠죠. 아시아가 될 거라고. 그리고 가령 미국에서 만약 석사학위를 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 대학을 나오면 아니면 미국이나 아니면 저 런던에 있는 대학을 나오면 그러면 미국 잡마켓이 좋을 때는 미국 시장에서 뭘 할 수 있고 그 취직하면 될 거고 아니면 뭐 런던 시장이 잡마켓이 좋으면 런던에서 취직을 하면 될 거고 뭐 싱가포르이 좋으면 뉴질랜드가 좋으면 이렇게 될 건데 가령 내가 이제 말하자면 싱가포르나 이 홍콩은 뭐냐 하면 그 지역의 거점이지 전 세계의 거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존마켓이 좀 그쪽 존마켓이 터프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였지. 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해외로 진출한다고 하는 게 가령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아니면 뉴욕이나 뭐 런던이나 이런데 금융기관으로 진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 저 국내 금융기관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금융 환경이 좀 안 좋은 나라에 진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진출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이야기잖아요. 질문이 그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진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면 아마 짐작컨대 그냥 한국에서 숭실대 졸업한 거 가지고 취업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이 금융센터에 있는 돼서 석사 같은 걸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이게 완전히 다른 패스라는 거지. 그리고 그 말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지금 진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러면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거기에 좀 내가 어떻게 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사실은 국내에 취업하는 거지. 국내에 취업해서 그쪽으로 파게 나가는 거지. 두 이 커리어 패스는 완전히 다른 커리어 패스인 것 같다. 아, 완전히 다른 크리어패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가령 이를테면 뭐, SC은행 한국에 내가 근무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SC 헤드쿼터로 옮긴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니까 반드시 그게 완전히 분리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에 취업하면 한국에서 진출한 어떤 금융 시장에 뭔가 가는 게 될 거고. 근데 그쪽도 사실은 상당히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다. 라는 음. 게 또 오늘 또 지금 수업의 토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해도 될까요? 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최근에 취업한 선배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 음, 선배님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정대만 교수님이 뭔가
코팅한 멘트를 넣으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되게 인상 깊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아, 들었다라고 다시 지금 알고 내가 있는데, 뭐라고 코멘트했다고? 코팅한 멘트로 아, 시작해라? 훅.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뭔가 멘트가 음.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지. 근데 어. 그 멘트를 좀 정하는 기준 같은 게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 입장을 좀 대보자라는 거지. 음. 내가 지금 입사 그 자기소개서를 써서 입사 지원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뭐 이 스피치를 하든 아니면 PT를 하든 항상 입장을 누구 입장이 돼야 되냐면 상대방 입장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본인이 만약 인사 담당자가 돼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뭐 20대 1, 30대 이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10명 뽑는다 그러면 200명 지금 자기소개서를 봐야 되는 거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지루할 거. 짜증 날 것 같다는 거지. 더더욱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뭐냐면 좀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부 다. 좀 딴 음.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교육을 받아왔잖아. 자기소개 내용이 다 그놈이야. 미치겠다는 거지. 그 자기소개를 읽고 있으면. 그런데 그중에 간혹 가다가 톡톡 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당연히 그 자기소개서가 눈에 띌 거 아니냐는 거지. 어. 그리고 우리가 뽑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사람들을 왜 뽑냐고. 돈 벌려고 뽑잖아. 근데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놈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상대방에 좀 속을 해줘야겠지. 뭔가 그 자기소개서. 그래야지 아마 뽑힐 거라고. 근데 제가 이제까지 자기소개서 읽으면서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읽었냐? 별로 끝까지 열심히 안 읽었어요. 제가 자기소개서 읽는 방법 어떻게 읽냐면 그냥 쭉 읽다가 어떤 단어가 눈에 탁 띄는 거야. 그러면 그 자기소개만 따로 빼놓는다고. 나머지 자기소개는 안 읽어 아예. 그냥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쫙 적어놨잖아요. 그냥 그래서 눈에 띄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그걸 아예 날려버리고 그것만 열심히 읽는다고. 그것만 열심히 읽어가지고 아 정말 좀 뭔가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애인 같다 하면 이제 걔는 좋은 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걔는 나쁜 점수를 줄 거고 그죠? 그 나쁜 점수를 주면 뭐냐면 아까 내가 제껴놨던 자기소개서 똑같은 점수가 되겠지. 보통 그렇게 되니까 이왕이면 좀 약간 튀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는 거지. 지난 목요일인가? 금융인의 밤을 했는데 거기서 어느 한 선배가 그 선배가 요번에 자기가 자회사로 내려가 가지고 새로 신입사원 뽑는데 자기가 관여를 했는데 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생성 AI를 이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생성형 AI로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기소개서는 일단 그냥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생성 AI를 활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생성형 AI로 자기소개서를 써놓고 내가 그 자기소개서 얼마나 다르게 쓰냐 하는 게 이 음. 얘하고 다르게 쓰니까 장생성 그 AI로도 자기소개서 써놓고 주로 많이 쓰는 게 챗GPT니까 그럼 챗GPT 자기소개서 써놓고 그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르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 쓰면 좋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수업할까요? 질문 네,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실장이고 국제금융 업무, 그다음에 국제 단기금융시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주목할 거는 뭐냐면 국제 단기금융시장의 영어 이름은 뭐냐 하면 인터내셔널 마니 마켓. 이거 마니 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돼? 한기금, 아니, 마니 하면 마니의 다른 돈이? 뜻이 뭐냐고. 돈, 돈,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국제 통화 시장 또는 음, 국제 화폐 시장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번역은 좋은 번역이다, 나쁜 번역이다. 안 좋은 건, 나쁜 번역이다. 음. 그거보다는 이 마니 마켓이 의미하는 바가
이 단기로 뭔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니까 단기 금융 시장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음,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이런 건데. 그러면 그냥 short-term financing market 이렇게 영어로 쓰면 될 거지. 왜 이 사람들은 man이라고 썼을까라는 거지. 음, 음. man이는 man이를 또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바보이다. 내가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단기로 뭔가 운용을 해가지고 조금의 이자라도 받아야겠다.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만이라고 했지만 만이가 포함하는 범위가 뭐 어떤 거냐? 우리 저 통화량 이야기할 때 했는데 돈만 통화량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뭐라 그랬어요? 요구불 예금도 통화량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의 이자를 받더라도 음, 그것도 그냥 많이 거의 만이랑 비슷하니까 그걸 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이 마켓이란 말이 쓰게 됐다. 이런 거겠죠. 자, 우리가 이제까지 뭐 했는지를 한번 보면 일단 일장을 했고요. 그래서 국제 그 재무 관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화,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고 나서 2부로 넘어가 가지고 외환 시장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래서 외환 시장, 그다음에 국제 금융 시장의 균형, 그다음에 이 통화 선물, 통화 옵션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7장이 아니고 11장이네, 11장. 11장으로 넘어가서 인터내셔널 뱅킹 앤 마니 마켓이니까 국제 단기 금융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다. 근데 오늘이 몇월 며칠이에요? 25일입니다. 11월 11월. 25일이니까 제 짐작컨대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11장을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음. 음,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사람이 급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 11장의 내용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만 싹 훑고 다음 12장 넘어가고 13장 넘어가고 14장 넘어가고 15장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충분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냥 11장 강의를 하다가 내 짐작건데 11장을 끝내지 못하고 이번 학기가 끝날 것 같다 이거지. 그러면 동영상 수업의 장점이 뭐야? 동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뭐 11장이 돼서 좀 알고 싶으면 다른 동영상 그 이후의 동영상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에는 수업 중 수업으로 11장을 커버하다가 다 안 되면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하여튼 내 혼자서라도 동영상을 해가지고 제공할 것이다. 그렇지만 12장, 13장, 14장, 15장은 못할 거다. 그지? 그래서 아마 내년에 국제금융시장은 수업을 한다면 11장은 안 하고 12장을 하겠지. 음,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12장부터 15장이 아쉬우면 그러면 내년에 동영상 수업들어 올라오면 그거 좀 보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천천히 진행할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서. 어, 어, 일단은 인터내셔널 뱅킹이 뭔지 이런 것을 아마 배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인터내셔널 뱅킹을 수행하는 조직이 여러 가지 종류의 조직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배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저 뭐 인터내셔널 뱅킹일 수도 있고 뱅킹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 BIS 비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자기 자본 규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거의 개념에 대해서 좀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내셔널 마니 마켓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유로 커런시 마켓이잖아. 그냥 유로잖아, 유로. 그러니까 유로라고 번역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커런시를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되겠어요? 커런시. 어, 통화. 그럼 유로 통화 시장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거지. 그죠? 예. 근데 여기 지금 뭐라 적어놨어요? 유로 예금 시장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 마니 마켓에서는 저 용어 써놓은 거하고 실제 그것의 뜻이 좀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유로 커런시 마켓을 유로 통화 시장, 유로 화폐 시장 이렇게 번역하면 괜히 잘못된 번역인 것 같다 이거지. 그거보다는 유로 예금 시장 이렇게. 근데 취지는 대략 알 수 있겠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런시라는 말이 뭐예요? 만이라는 말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단기로 돈 운용하고 있는 것도 그냥 커런시라고 지금
해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용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위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 이 대부분의 위기들은 보면 결국에는 은행의 부실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행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언제 위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80년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80년대에 그 외채 위기가 있었다고. 여기서 International Debt Crisis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뎁이 뭐냐면 국가가 외국에 빌린 돈, 그러니까 외채 위기 있지, 그지? 국제 외채 위기 뭐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90년대에는 일본의 은행에 위기가 있었다는 거지. 그다음에 97년에는 아시아에서 뭔가 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지. 그지? 그다음 2008년도에는 미국에서 뭔가 위기가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내셔널 뎁 크라이시스도 그렇고 재패니스 뱅킹 크라이시스도 그렇고 에이시안 크라이시스도 그렇고 이 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도 그렇고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 아니야? 아니 국제적으로 뭔가 외국에 돈을 빌리는 뎁이 있는데 그 뎁에 크라이시스 일어났으면 그건 인터내셔널 뎁 크라이시스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그냥 인터내셔널 뎁 크라이시스 하면 안 되고 1980년대의 인터내셔널 뎁 크라이시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어. 마찬가지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뭐예요? 2008년도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여하튼 그 마지막 토픽은 뭐냐면 위기에 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길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지금 이 우리 줌 수업으로 이걸 다 커버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터내셔널 뱅킹, 국제 은행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 국제 은행 업무가 뭐냐? 그러니까 뭐 뭔가 인터내셔널 뱅킹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니까 국내 은행이 하는 업무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 말고도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인터내셔널 뱅킹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무역금융입니다. 그래서 뭔가 무역을 하면 외환도 관련이 되고, 그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무역금융들이 전부 다 인터내셔널 뱅킹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외환거래도 인터내셔널 뱅킹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뱅킹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외국에다 수출하고 나서 돈을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지. 그러면 뭐가 생겨요? 외상 매출금이 생기는데. 그죠? 예. 그 다음에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돈을 당장 주는 게 아니면 외상 매입금이 생기는데 그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기업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누가 도와주겠어요? 은행이 도와주지 않겠냐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인터내셔널 캐시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현금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니죠. 그죠? 단기성 자금을 캐시라고 표현한 거죠. 인터내셔널 캐시 매니지먼트. 이게 인터내셔널 뱅킹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이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도 인터내셔널 뱅킹이다. 이런 거예요. 그 말고 인터내셔널 투자은행 업무도 있겠죠. 국제 투자은행 업무도 있겠죠. 또는 국제 기업 금융 업무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인터내셔널 뱅킹에 해당한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뭐예요? 지금 보니까 이 국경을 넘어서는 오퍼레이션 하는 뱅킹 오퍼레이션이면 그게 인터내셔널 뱅킹이다. 이런 거지. 어, 이제 연변대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2016년 지금도 비슷할 건데 세계 1위부터 4위의 은행이 어느 나라 은행이라고 중국은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니까 공상은행, 공업과 상업은행, 공상은행. 그다음에 China Construction Bank Corporation이니까 건설은행, 중국 건설은행. Agricultural Bank이 중국 농업은행, 그죠? 그다음 Bank of China니까 중국은행. 예. 뱅크 오브 코리아는 한국은행인데 한국의 중앙은행이죠. 그죠? 근데 뱅크 오브 차이나는 민간은행이라는 거지. 그러면 중국의 중앙은행은 뭐라고? 인민은행이에요, 무슨, 인민은행.
아, 어, People's Bank of China라고. 어. 여하튼 세계 탑4가 이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세계 탑4가 지금 중국 은행이고, 그러니까 어쩌면 숭실대 학생들도 중국의 은행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왜 국제 인터내셔널 뱅킹 오퍼레이션 하느냐? 국제은행 업무를 하느냐? 이런 거죠. 예. 첫 번째는 뭐냐? 그냥 모 은행에서 이미 어떤 기술들은 다 개발됐는데 그 기술을 그냥 이 확장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별로 추가적인 비용이 별로 없지 않겠냐. 예. 그걸 보고 낮은 한계 비용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예. 지식 우위, 뭐죠? 모 은행에서 뭔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객 정보도 갖고 있고, 고객의 신용 정보도 갖고 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해외 자회사에 쓰면 되니까, 뭐, 별로 코스트가 별로 들 게 없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다음, 모국 정보, 외국 진출 기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인데, 외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은행만큼 더 많은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 않겠냐. 그죠? 더더욱이 만약 이 은행이 상당히 국제화된 다국적 은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 세계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도 현지 은행보다는 훨씬 더 뭔가 정보 우위에 있지 않겠냐. 그두 종류네, 그죠? 하나는 뭐냐면 모국 정보에 대한 우위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오퍼레이션에 대한 우위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국제 인터내셔널 뱅킹 업무를 하지 않겠냐 이런 거죠. 명성도 있는 것 같다 이거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대형은행이라면 그 명성이 있으니까 현지 국가에 가가지고 더 고객 확보하는 게 쉽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뭡니까? 시티은행이 한국에 진출한 거죠. 그죠? 예. 홍콩 상하이 뱅크가 한국에 진출한 거죠. 그죠? 또 어디가 진출했지? SC은행이 한국에 진출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시티은행이 지금 철수하고 있죠. 그죠? 홍콩 상하이 뱅크도 원래 그래도 꽤 많은 지점을 갖고 있었는데 시티뱅크는 전국적인 지점을 갖고 있었고 시티은행은 한미은행을 인수했으니까 그냥 전국 지점을 갖고 있는 한국의 시중은행 하나를 인수한 거잖아. 그러니까 전국 지점을 갖고 있었을 거고. 그죠? 홍콩 상하이 뱅크는 그건 아니고 그래도 대도시 정도의 지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활발하게 지점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이었고 LCC 은행도 뭐예요? 제일은행을 인수했으니까 전국적인 지점만 갖고 있는 이제 그 은행으로 한국에 오퍼레이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다국적 은행의 명성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현지 고객에 대해서는 현지 은행의 그러니까 한국적인 영업의 환경은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영업 환경하고는 상당히 달랐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인터내셔널 뱅킹이. 그지? 또 다른 측면은요, 이런 겁니다. 한국의 시중은행한테 이 금융이나 금융감독원이 뭔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하고 시티은행에 대한 한국 그 감독 당국의 규제가 조금 다르기도 하다는 거죠. 어. 오히려 외국인에 대해서 더 우대를 해주는 면이 그걸 보고 이제 역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차별이 있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또 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현지 은행보다도 좀 서자 취급을 받지 않을까? 그럴 거 아니야. 그 나라 감독 당국이 보기에 그 현지에 있는 은행들은 우리가 키워야 돼 우리 자식들이고 그다음 뭐예요? 외국 은행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놈들인데 쟤들한테 뭘 더 잘해줘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런 겁니다. 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다국적 은행에 대해서 오히려 규제가 훨씬 더 느슨한 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예. 어, 왜 국제 인터내셔널 뱅킹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도매 방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고객이 그 도매 고객이 외국으로 진출을 하니 그러면 외국에 진출했는데 우리가 진출을 안 하면 외국에 있는 현지은행이 우리 도매 고객에게
어떤 뱅킹 오퍼레이션을 할 거니까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반 진출한다. 그다음에 뭐 소매 방어 전략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니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한국의 은행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들을 보면 해외 진출 나가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 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여행 많이 간다고 이 저 신한은행 그 베트남 지점을 만든 것보다는 주로 뭐가 메인이라는 거예요. 요게 더 메인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한은행이 뭐 베트남으로 나간다 이런 컨셉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부수 업무로 제가 하노이에 놀러 갔으니 하노이에 놀러 가가지고 그 저 신한은행 지점에서 뭔가 이 저 뭐 환전을 하거나 하면 좀 좋지 않겠 좀 더 괜찮잖아요. 거기 가면 한국말 하는 그 창구 직원이 있으니 그 환전하는 게 그냥 베트남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훨씬 좀 낫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수인 거고 사실은 요게 주된 이유인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음. 거래 비용 이슈도 있습니다. 거래 비용 이슈도 이게 다국적 은행 업무를 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정부가 이 외환 통제를 하거든요. 또는 통화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 게 지금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죠? 또 미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할 필요도 있겠죠. 사실 미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건 별로 규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거는 규제가 꽤 많은 것 같다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중국 A가 미국 B한테 돈을 줘야 될 게 있고 미국 B가 중국 A한테 돈을 줘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국 A가 중국 B한테 주고 미국 B가 미국 A한테 주면 국경을 넘어간 돈은 송금은 없었던 거 아니냐. 그죠? 예.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중국에서 미국에가 대출해 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대출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쇄시킨다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뭐 평행 수압 이렇게 얘기하는데 패러렐 수압 음. 뭐 그런 것들도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예. 해외 시장이 성장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러면 그 고성장하는 경제에서 우리가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돈을 우리가 성장을 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 같다. 이런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니 분산하면 위험이 줄어든다며 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할 때 싱가포르의 잡마켓이 터프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지만 미국의 잡마켓은 터프하지 않다면 그러면 뭐예요? 제가 그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인재라면 그러면 미국 시장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마찬가지인 거죠. 싱가포르 경제는 별로 안 좋고 미국 경제는 좋다면 그러면 싱가포르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단기 손실이 나지만 미국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나서 서로 상쇄되지 않냐 이거지. 이 기업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하는 게 훨씬 더 유일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에 얼마나 진출했냐 하는 걸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은행이 한 14개가 있는데 해외 점포가 총 202개 있다. 그리고 41개국에 걸쳐 있다. 예. 하나은행이 34개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은행이 누구하고 합병인 거예요?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 합병했잖아. 외환은행은 기본적으로 국제 인터내셔널 뱅킹 전문 은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런데 그 인수를 했으니까 하나은행이 해외 지점이 굉장히 많겠죠. 예, 그래서 34개. 우리은행이 29개, 신한은행이 27개, 국민은행이 14개.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 국제 금융 업무를 타겟으로 해서 은행에 취업한다면 어디 은행에 취업하는 게 좋겠다. 음,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취업하는 게 좋겠다. 국민은행은 좀 답이 아닌 것 같다. 이래 되겠죠, 그죠? 음. 2024년 해외 점포의 총자산은 약 293조 원, 단기 순이익은 한 1.8조 원.
된다. 주요 진출 지역은 동남아, 그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그다음 뭐죠? 북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중국도 있다. 그죠? 근데 실제 그 뭔가 영업을 하는 거는 주로 어디겠어요? 동남아와 중국이고요. 북미하고 유럽은 여기에 금융 센터가, 금융 중심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자본을 조달하고 하는 목적으로 북미, 유럽을 많이 쓰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만약 타겟으로 한다면 저는 어디가 좋을 것 같냐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둘 다 뭐 어떤 나라의 인구가 1억이 넘는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고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만약 국제금융 업무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시중 은행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문의 지점이니까 그럼 거기서 일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면 저도 은행에서 승진할 거고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뭔가 기회가 있는 성장 기회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본 나라는 인도네시아인데 어 그러니까 베트남은 사실 좀 그 배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배워보니까 베트남에는 중국이 4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8성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든 거지. 그지? 인도네시아어는 어, 좀 배우기 쉬운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만들어진 언어냐면 여러 지역의 언어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 거야. 근데 통일된 언어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이 언어를 고안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 언어의 공통점을 모아가지고 고안을 하면 그렇게 되면 그 언어는 대부분의 경우 단순화되고요. 그 다음에 좀 배우기 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복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기 두 번 이야기하면 아기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두 번 이야기하면 엄마들 이렇게 이해 갔어요? 예. 그다음에 시제도 없는 것 같아. 과거형 뭐 미래형 뭐 과거 분사형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그다음에 접사도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목적격 조사 이런 거 있잖아. 학교에 뭐 나는 있잖아.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가고 이제 이 저 뭡니까 저 알파벳으로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도네시아가 좀 배우기도 쉽고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특징이 뭐예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전부 다 뭐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는 나라죠. 그죠? 한때는 센터가 중국이었는데 요새는 좀 약간 중국 그 비즈니스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공장들이 중국에서 어디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이미. 동남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더 심하게는 캄보디아로 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 은행 취업할 확률 100%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무리 내가 노력하더라도 은행에 취업할 확률은 100% 아니라 그러는데 은행에 취업할 확률 제가 100%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거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인도네시아는 가만 보니까 진짜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6개월만 있어도 인도네시아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뭐 교환학생 같은 거 가가지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배우고 그래가지고 내 인도네시아 잘합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많아요.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요. 라고 하면서 은행에 딱 원서를 내면 그러면 아마 그 친구는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전략은 동남아 3대 범인을 지금 육성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투자금융 업무, 기업금융 업무. 그러니까 CIB가 Commercial Investment Banking인데 그 오퍼레이션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 이익 비중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2030년까지 이익 비중에서 한 40%까지 올리겠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올리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의 가장 주안점은 뭐냐면
동남아 3대 법인이다. 이런 겁니다. 예.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M&A 통해서 현지화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를테면 하나은행은 베트남 투자개발은행에 지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거죠. 우리은행도 뭐예요? 소다라 은행이라는 은행을 합병하고 그다음에 필리핀의 웰스뱅크를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M&A로 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은행도 인도네시아의 KB 부코핀이라는 이 자회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인수한 거 아닙니다. 그죠? 아마 합작은행일 거예요. 부코핀이라는 곳하고 KB가 합작해가지고 뭔가 자회사를 만든 그런 형태일 거예요. 예. 아, 그래서 그 석준 씨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냐면 이 국제금융센터에 글로벌 은행에 취업하는 방법은 있을까라는 걸 첫 번째 물어봤고, 그죠? 근데 사실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 그냥 국내 시중은행에 국제금융 업무를 할 사람으로서 취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 국제적인 오퍼레이션 하는 이 형태가 뭐 어떤 게 있냐 하면 첫 번째는 뭐 한거래은행, 해외 사무소, 해외 지점, 해외 자회사, 제휴은행, 여기금융센터, CR 브랜치, 그다음 IBF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먼저 이 크리스판던트 뱅크, 크리스판던트가 뭐지? 쌍용사 그러니까 크리스판드의 이 저 뭐지? 그 사전적 의미가 뭐지? 쌍용울전. 뭐 하여튼 그런 의미지, 그지? 네. 그지? 예. 그래서 뭔가 관계를 갖고 있는 은행 이런 말인데, 그지?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 놨네요. 환거래 은행 이렇게 번역해 놨네요. 그래서 환거래 은행이라고 하면 두 국가 은행이 서로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송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죠? 그죠? 어, 별로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체이스 뱅크 런던하고 체이스 뱅크 뉴욕이 관계를 있고 그다음에 체이스 뱅크 뉴욕하고 홍콩 상하이 뉴욕하고 홍콩 상하이 bombe이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코레스 뱅크라고 이야기하보다 그냥 자회사인 것 같고 어, 이 홍콩 상하이 홍콩이 있을 거고 그지? 그다음 뭐예요? 하여튼 뉴욕에 어떤 은행이 하나 있겠지. 그다음에 체이스 뉴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 체이스 홍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체이스 뉴욕이 있고 홍콩에 어떤 은행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이, 저, 인도에서 오퍼레이션 할 때는 요 은행을 통해서 인도에서 뭔가 송금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 뭐예요? 홍콩에서 뭔가 할 때는 홍콩 요 은행을 이용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은행을 보고 뭐냐면, 크리스판던트 뱅크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은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 내 느낌에 그냥 자회사 만들어 가지고 오퍼레이션 하겠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크리스판던트 뱅크를 줄여 가지고 코레스 뱅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음. 환거래은행이라는 용어는 별로 안 쓰는 것 같고 그냥 코레스 뱅크. 그러면 한국에 있는 어떤 은행이 뉴욕에 뭐 시티를 나의 코레스 뱅크로 지정하면 US 달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코레스 뱅크에서 하는 거죠. 저는 시티은행에 뉴욕에다가 제 계좌, US 달러 계좌를 갖고 있는 거죠. 한국의 어느 은행이. 그죠? 그걸 코레스 뱅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그냥 코레스 뱅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용어를 더 익숙해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죠. 코레스 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판던트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코레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겠지.
일본 사람은 텔레비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뭐라고 이야기해요? 테레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테레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고. 어. 에어 컨디셔너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에어컨 하면 외국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일본식 그 영어 축약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하튼 뭐냐면 이 은행 업계에서는 코레스 뱅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 송금 결제 업무를 대행해주는 외국의 은행을 이야기한다. 해외 사무소. 예. 그러니까 이 서류 작업은 누가 합니까? 이 해외 사무소에서 하고요. 어. 그렇지만 실제 오퍼레이션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본점에서 한다. 서류 작업만 하고 영업만 하고 실제로 오퍼레이션은 본점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도록 벌어지는 거. 그걸 보고 해외 사무소. 해외 지점. 음. 어, 해외 사무소보다는 좀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게 되겠죠. 그죠? 예. 법적으로는 그냥 모은행의 그냥 부서 하나. 그, 저, 이, 우리나라에도 각 지역마다 지점들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은행 숭실대 지점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실제 법적으로는 누가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은행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해외 지점이면 거의 현지은행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그냥 한국에 있는 어떤 은행이다. 그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의 은행 규제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KB은행의 뉴욕 지점이라고 하면 그 뉴욕 지점은 한국의 이 은행 규제를 받고 있겠죠. 그죠? 근데 뿐만 아니고 또 어디에 그 규제를 받고 있겠어요? 미국 페드의 규제를 받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겨울에 KB은행 뉴욕 지점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니까 페드의 이 은행 규제가 훨씬 더 심해졌는데 그 규제를 맞추려고 하니 뭔가 그 규제에 대응하는 어떤 직원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직원을 최근에 그 한 사람을 스카우트했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규제 비용이 상당히 크다. 예. 어, 해외 사무소에 비해서는 거의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가령 KB은행 뉴욕 지점 같은 이야기를 하자면 KB은행 뉴욕 지점은 투자은행 업무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자기들이 어디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해외 지점 형태는 미국계 은행들이 해외에 확장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미국계 은행의 해외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겁니다. 또 다른 형태는 좀 더 이제 그 진출의 규모가 확장이 된 거죠. 그죠? 자회사를 아예 만드는 거죠. 그럼 별도 회사가 하나 생긴 거죠. 그죠? 또는 뭐예요? 제2은행. 뭔가 전략적인 협력을 해가지고 제휴은행이 생기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자회사는 뭐예요? 현지 법률에 의해서 설립될 거고 모은행이 부분적으로 소유하거나 전부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국내 우리나라 은행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는 보통 자회사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은행들은 정권 인수가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증권회사 업무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해외 자회사 형태를 좀 미국에 진출할 때는 해외 자회사 형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겁니다. 제2은행은 뭐예요? 현지법인하고 협력법인으로 설립. 아까 요거죠, 그죠? KB은행하고 북코핀이 서로 공동 출자해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게 이 제2은행의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서울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자회사 및 지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계 은행들도 쫙 있고요. 그죠? 일본계 은행도 쫙 있는 것 같고요. 프랑스계 은행도 있는 것 같고, 영국계 은행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중국계 은행들이 상당히 많네. 아까 뱅크 오브 차이나, 그다음 뭐죠?
없어. 공상은행, 그다음에 건설은행, 아까 보이질 않는데 교통은행, 그다음에 농업은행, 그다음에 광대은행. 아, 대략 요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다섯 개 은행이 뭐냐면 중국의 5대 은행, 빅5인데, 빅5가 지금 전부 다 서울에 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싱가포르 은행들도 있는 것 같고요.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이란, 스페인, 인도네시아. 그래서 해외 지점들이 해외 그 외국계 은행들의 국내 서울 지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 지점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어, 어디 있냐면 광화문에 IFC 빌딩 알아요? 예. 주로 어, 그 IFC 빌딩에 있고 근데 좀 규모가 큰 데는 뭐예요?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빌딩 하나를 통으로 쓰고 있다. 이 RC 빌딩에 있는 거는 뭐냐면 층 하나를 쓰거나 아니면 층의 일부를 쓰는 건데 아예 그냥 빌딩 하나를 쓰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공상은행도 중국 공상은행도 빌딩 하나를 지금 하나 남대문에 지금 쓰고 있다. 이게 상당히 대규모로 한국에 진출해 있다. 응. 뭐 연변대 학생을 위해서 만든 건데 숭실대 학생이 봐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죠. 예. 서울에 중국은행 지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이유는 이거다라는 거지. 뭐죠? 서울 위안 페이먼트 네트워크. 예. 그래서 서울에서 위안화에 서로 이 결제하는 결제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왜 서울에 위안화 결제망을 만들었느냐 하면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서 위안화를 세계 제2의 글로벌 통화로 만드는 게 중국의 목표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아예 그 위안화 결제망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위안화가 널리 통용되도록 만들고 싶은 게 중국의 희망이라는 거지. 정부의. 그지? 예. 그래서 위안화가 그러면 뭐 엄청 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25년에 전 세계 국제 결제 중에 위안화 차지하는 비중은 2.89%밖에 안 되고 전 세계 통화 중에 6위니까 아직까지 위안화가 국제 통화가 된 거는 아니다. 그지? 그렇지만 뭔가 위안화 그를 굉장히 쓰려고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알리페이는 이미 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면이 있는 거지. 본인이 만약 알리페이가 있다면 지금 서울에 쓸 수 있냐? 서울에 쓸 수 있는 데가 엄청 많다는 거지. 이를테면 명동에 가보면 명동에 있는 가게들은 거의 다 알리페이를 받아주고 있다. 이런 거죠. 음. 뭐 또 그래서 그 중국에서 중국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일본이 외국 정부 중에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2위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점점 팔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 같다는 거지. 예. 어, 미국이 러시아에게 군사적인 제재를 직접적인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무기만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거지. 직접 미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스위프트 US 달러 이 결제망 전 세계 결제망에서 러시아는 빠져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US 달러 갖고 있는데 그 US 달러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 지금 현재. 심지어는 그 이 전 세계에 그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US 달러 계좌들도 쫙 있을까 미국에 특히 많을 거 아니야. 그 계좌가 전부 다 동결됐다니까. 음. 뭐, 러시아의 수뇌부들을 뭐로 정의했냐면, 전쟁 범죄로 정의해놓고, 그래서 그 자산이 국제적으로 지금 동결돼 있는 상태. 그래서 돈 못 빼가는 상태. 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그 석유를 누가 사고 있어요? 중국이 사고 있고, 사는 결제 통화를 뭘 쓰고 있다고? 위안화를 쓰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거잖아요. 아, 러시아 이렇게 제재하는 걸 보니까 혹시 우리 미국과 관계 틀어져 가지고 우리가 US 달러 안 많이 갖고 있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뭔가 그 US 달러 의존성을 좀 줄여야겠다. 그 일환이 서울 위안화 결제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진출한 중국의 은행들은 이 위안화 결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지침이 내려져 있겠지라는 거죠. 그죠? 아, 그래서 이제 만약 연면대 학생이라면 중국 은행의 서울 지점에 취업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그 이 저 공상은행에 가가지고 그 저 부지점장을 만났는데 그 부지점장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 연면대 학생이 유창한 한국어를 하고 그다음에 CFA 자격증이 있으면 그러면 공상은행에 서울지점도 취업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음. 공상은행 서울지점에 취업하는 게 괜찮으냐? 아, 괜찮다 이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상업은행 평균 월급이 한 3만 위안이거든요. 3만 위안이면 여기다 곱하기 200 하면 돼. 200 하면 얼마지? 600. 600만 원. 어때요? 예, 그 중국의 상업은행 취업하는 게 괜찮아요. 중국의 일반 기업에 이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근데 중국의 상업은행은 한 그 세 배 정도 월급을 받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 서울 지점은 얼마라고? 8만 위안이야. 곱하기 200 하면 한, 어 월급이 얼마라고? 한 600만 1600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 600만 원 받는 중국의 상업은행에 취직할래요? 아니면 1600만 원 받는 서울 지점에 할래요? 원. 그러니까 연면대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할 인센티브가 상당히 있는 거지 지금. 오케이. 석지영 씨는 혹시 공상은행 서울 지점에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쯤. 아, 1600만 원이라는데. 여기. 오케이? 네, 네, 갔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유창한 중국어. 중국어 및 CFA 자격증. 이라고 부지점장이 답을 하시더라고. 저보고. 음, 어, 어, 역외금융센터라는 게 있어요. 역외금융센터. 예. 이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국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외금융센터는 어디에 있다고? 미국 안에 있어요. 미국 안에 있는데, 그런데 영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의 형태가 별도에 있는 거죠. 뭔가 역외 계좌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국내에 있긴 하지만 미국 국가의 법에 그 규제를 안 받는 약간 자유로운 그게 뭐냐면 여기금융센터예요. 예? 왜 이렇게 여기금융센터라는 걸 이런 퍼실리티를 만들었을까? 왜 이 퍼실리티를 만들었냐 하면 자본이 뭔가 해외로 자꾸 유출되는 거야. 그러면 해외 유출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뭔가 영내 규제를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영내 규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원래 우리 영내 규제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니까 영내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우리 영내에 해외 유출 안 되도록 돈이 묶여두고 싶은 약간 예외적인 어카운트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게 뭐냐면 여기금융센터. 근데 여기금융센터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밑에 있는 의미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예 바깥이죠, 그죠? 어떤 나라는 그 나라 안에서 금융 규제를 굉장히 완화시켜 놓은 거지. 그래서 별로 큰 도시도 아닌데, 큰 나라도 아닌데, 그런 나라가 전세 금융기관이 몰려가지고, 전세 기업들이 거기에 몰려가지고, 뭔가 저, 페이퍼 컴퍼니, 이 법적으로만 거기에 설립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하마, 바레인, 케이만군도, 홍콩, 네덜란드 안틸레스, 파나마, 싱가포르 같은 데가 바로 이 국제금융센터인데 국제금융센터인 이유가 뭐냐 하면 굉장히 규제를 완화시킨 거죠. 이 곳들이 전부 다 또 뭐냐면 조세 피난처예요. 텍스 헤이븐인데
그러니까 법인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점은 어디다 둔다고? 여기다 둔다고. 실제 오퍼레이션은 어디서 하겠어요? 미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하는데, 그렇지만 이 페이퍼 컴퍼니의 본점은 어디 있다고? 여기에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어, 뭐 또 다른 국제 금융의 그 형태가 뭐냐면 쉘 브랜치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국말 번역이 없는데, 어, 굳이 번역한다면 껍데기 지점. 그러니까 쉘 브랜치라고 하면 뭐냐면 그냥 우체국의 우편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체국 우편함 어떤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로 어떤 서류를 보내면 그 서류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모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행에서 업무를 하는데 단지 뭐냐면 그 서류를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미국 지금 에서 미국에 내가 지금 있는데 한국에 모은행은 한국에 있잖아. 근데 그 미국에 어디 우편함으로 보내면 그게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오퍼레이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지점 설립 비용은 없겠죠. 그렇지만 국제 업무는 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가장 그 적은 비용을 들이는 해외 인터내셔널 뱅킹 오퍼레이션이겠죠. 그죠? 여기 지금 순서로 이야기하자면 밑으로 떨어질수록 뭐예요? 제휴은행까지 해서 밑으로 떨어질수록 훨씬 더 뭔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훨씬 더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 돈을 덜 들이는 건데 쉘 브랜치는 가장 위에 있어야겠지. 오케이. IBF는 뭐 약자냐면 인터내셔널 뱅킹 퍼실리티. 그러니까 그냥 그 그대로 해석하자면 국제은행 구역, 국제은행 설비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는 별로 안 쓰고 주로 그냥 IBF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의계 금융제도예요. 모든 미국 은행은 IBF를 통해서 이 계좌를 보유할 수 있어요. 앞에 지금 요 이야기 하는 거죠. 요 이야기 하는 거죠. 요 이야기. 그죠? 어. 그래서 이 IBF가 유로 달러 업무를 수행해요. 자, 이제 드디어 유로 달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유로 달러 하니까 느낌이 어떻게 해요? 유로가 뭐예요? 유로 하죠. 달러는 뭐예요? 달러 하니까 외환 거래라는 생각이 들잖아. 어, 유로와 달러 간의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로 달러는 외환 거래가 아니에요. 음. 유로 달러는 유럽에서 거래되는 거래도 아니에요. 유로 달러는 유럽에서 거래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거래될 수도 있고요. 싱가포르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유로 달러는 미국에서는 거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 안에서도 거래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IBF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거래될 수 있다. 그죠? 그럼 도대체 유로 달러가 뭔지를 이야기도 안 해놓고 지금 먼저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부터 먼저 이야기했잖아. 그죠? 유로 달러가 뭐냐 하면 정기예금이에요. 이거 단기로 돈 빌리고 빌려주는 거예요. 정기예금인데 표시 통화가 뭐라고? US 달러야. US 달러 정기예금은 어디서 거래돼야 돼? 미국에서 거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지? 근데 뭐예요? 미국 바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예요? US 달러 표시 정기예금이 어디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유로 달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최초로 유로 달러라고 표현했냐 하면 유럽에서 거래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유럽의 그 EU의 통화를 유로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죠? 그 유로라는 단어는 언제 쓰여졌냐 하면 2000년부터 쓰여진 거잖아. 유로라는 통화가 생긴 게 2000년부터니까.
그죠? 근데 유로 달러는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 1980년대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유로는 뭐냐면 EU의 통화인 유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뭘 의미하는 거예요? US 달러 표시 전기예금이 미국 바깥에서 거래되는데 그 거래되는 장소가 주로 런던이니까 그래서 런던이 유럽에 포함되는 유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다음에 달러라는 표현은 달러라는 통화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마니마켓이 단기 금융 시장이듯이 이게 뭐예요? 달러로 표시된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의미에서 유로 달러 이렇게 써진 거. 여하튼 뭐예요? 유로 달러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통화의 국적은 달러의 국적은 미국인데 시장의 국적은 어디예요? 런던이었잖아. 그러니까 시장의 국적과 통화 국적이 다르면 그걸 보고 말하는 유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 한 5분 쉬고 10시 5분에 다시 볼까요? 네. 5분 쉬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제가 다음에 채플 수업이 있어가지고 정시보다 조금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10시 5분부터 시작해서 15분까지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앞 시간에 인터내셔널 뱅킹 국제은행 업무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맞습니다. 없어? 음. 자, 그러면 다음 토픽은 BIS 규제인데 이걸 지금 전부 다 남은 시간 동안 할 수는 없으니 그냥 BIS 규제가 뭐 어떤 건지 한번 스케치를 하고 넘어가자 이런 겁니다. 음. BIS는 뭐 약자예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니까 국제 결제 은행 어디 있냐면 스위스 바젤에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뭔가 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을 해 국제 결제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국제 기구로 BIS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는 국제 기구이면서 이 국제 기구가 은행의 건전성을 뭔가 유지를 해야겠다. 안 그러면 결제망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BIS 규제 또는 그 바젤의 위원회가 이 BIS 규제를 만들어서 바젤 규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근데 이 BIS 규제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뭐냐면 BIS 비율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략 뭐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음, 나무야겠다. 부채가 아니고 자본 8%보다 높아야겠다. 어, 이 8% 높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약간 좀 조작을 합시다. 자산은 뭐 더하기 뭐지? 네, 플러스. 자본 더하기 부채. 요게 0.08이잖아. 그지? 근데 지금 어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역수를 취하면 자본분의 자본 더하기 부채는 1 나누기 0.08보다 작다 이래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 보니까 왼쪽은 그러니까 1이죠, 1. 1은 1로 이항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자본분의 부채는 여기에 12.5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우리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음, 부채 비율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2.5보다 작아야 된다는 규제예요. 음, 우리 보통 기업의 부채 비율이 몇 이상이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부채 비율이 100%보다 넘으면 좀 그 이상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어, 그 97년 한국 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몇 프로였냐면 600%였어요. 6이었어요, 6.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뭐예요? 부채가 자본의 6배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내 돈 1하고 부채 6하고 합쳐서 7배로 우리 사업을 뻥튀기 해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거죠.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다는 소리지. 그지?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으니까 저 만약 성과가 좋으면 뭐예요? 또 부채 이자 갚고 또 만약 성과만 좋으면 그러면 뻥튀기 했으니까 굉장히 뻥튀기해서 이익을 많이 봤지만 반대로 뭐예요? 만약 그 이자도 못 갚으면 뭐예요? 기업이 부도가 나는 거잖아. 그게 레버리지 투자의 단점이잖아. 양날의 칼이잖아. 좋을 때는 일곱 배로 정폭되지만 나쁠 때는 뭐예요? 일곱 배로 정폭돼서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랬고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뭔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부도가 많이 났을 거고. 그래서 한국이 왔다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지금 100%까지 떨어진 거거든. 그 말은 뭐예요? 내 돈 100하고 남의 돈 100하고 합쳐서 두 배로 뻥튀기 해서 사업한다는 거지, 현재 평균이.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뭐라고 해놨어요? 12.5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 돈 1하고 남의 돈 12.5하고 합쳐가지고 얼마예요? 13.5배로 뻥튀기 한다는 거예요. 은행 비즈니스는 원래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은행 비즈니스가 뭐 어떤 비즈니스예요? 예금 받아서 그게 부채잖아. 그래가 뭐예요? 대출해 주는 거잖아. 그게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자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뻥튀기가 많이 됐으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 대신에 단점 뭐예요? 굉장히 하이 레버리지니까 뭔가 나쁜 일이 보였을 때는 은행이 망할 거고 은행이 망하면 그게 신용 경제의 근간이라고 그랬어요. 신용 창출의 근간이라 해서 신용 팽창, 통화 팽창에 이 은행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만약 은행이 망해버리면 그러면 신용이 착 짜그러들면서 경제가 그냥 침체 악순환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은행의 건전성 규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은행은 일반 기업보다는 훨씬 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일반 기업들은 레버리지 비율이 100%면 100% 아래쪽이면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1250% 아래쪽이면 걔 안타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 이 저 BIS 규제하는 게. 이해 갔어요? 예. 음. 여하튼 뭐 어떤 거예요? 은행의 대사주표를 보면 뭐가 있겠어요? 여기 대출이 있을 거고 자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금이 있을 거고 자본이 있을 건데 이거를 뭐냐면 12.5배 뻥튀기 하는까지는 13.5배 뻥튀기 하는까지는 봐주겠지만 그거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라는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뭐예요? 만약 자산을 굉장히 키우려면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주려면 뭘 하라는 거야? 자본을 키워가지고 맞춰줘라는 거지. 그지? 근데 자본은 쉽게 이 정액이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자본 이내에서 뻥튀기는 13.5배까지는 뻥튀기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더 많이 뻥튀기 하면 은행의 건전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뭐냐면 BIS 규제 요체인 거죠. 뭐, 요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음. 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BIS 규제가 뭐 어떤 건지 쫙 이야기를 할 거고. 근데 원리는 이런 거다. 음. 오케이, 뭐, 질문, 코멘트. 지금 한 3분 남은. 관련된 질문은 없고, 음.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대면 수업에 이번 못 주 갈, 목요일 날 대면 수업이 아니고 줌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줌 수업으로 하나요? 우리 진도가 아, 지금 모자라가지고. 네. 음. 근데, 그, 외부에 대외 활동으로 하게 된 게 있어가지고, 그날 못 갈 것 같은데, 혹시
괜찮은지 아니 여쭤보고자 그러니까 말씀드렸어요. 저 준수업을 할 거니까 동영상 보면 되잖아. 네, 음. 그럼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내겠습니다. 네.